안녕하세요. 뭔가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누군가의 어떤 제안에 의해서 바꿔보긴 했는데 조금 아직은 어색합니다. 블라디미르 나바코프의 롤리타 계속해서 가볼까요? 우리가 빛과 그림자로 얼룩진 길을 지나 세이어 스트리트 14번지에 도착했을 때 표정이 심각한 소년 하나가 우리를 대신하여 이 집을 빌린 가스통의 편지와 집 열쇠를 건넸다. 로는 새로운 환경에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라디오 쪽을 보지 않고도 그저 본능이 이끄는 대로 라디오를 켜더니 역시 보지 않고도 정확하게 스탠드 받침대 아랫배 부분에 손을 넣어 묵은 잡지 몇 권을 끄집어내고 거실 소파에 벌렁 드러누웠다. 사실 나는 롤리타를 가둬놓을 곳만 있다면 어떤 집에 살든지 상관없었다. 그러나 매사에 흐리멍덩한 가스통과 편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막연하게나마 담쟁이 덩쿨로 덮인 벽돌집을 상상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 가로 열고 겨우 400마일 떨어진 가로 닫고 헤이지의 집과 비슷하면서 더 초라했다. 똑같이 흐릿한 회색 목조 건물인데 판자 지붕을 덮고 흐릿한 녹색 무명천으로 만든 차양을 달았다. 방은 더 작은 편이고 가구는 플러시천과 금속판을 소재로도 일관성 있게 골랐지만 배치는 대체로 비슷했다. 그러나 내 서재는 훨씬 더 큰 방이었는데 가로 열고 지금은 안식년 휴가 중인 가로 닫고 집주인이 비어즐리 여대에서 가르치는 화학에 대한 책 2,000권가량이 다시 읽겠습니다. 비어즐리 여대에서 가르치는 화학에 대한 책 2,000권가량이 바닥에서 천장까지 빼곡하게 꽂혀 있었다. 나는 비어즐리 여학교가 학비가 아주 비싼 학교인데 체육관도 훌륭하고 점심 식사도 제공했다. 학생들의 어린 육체를 발달시켜줄 뿐만 아니라 정식 교육과정을 통하여 정신적으로도 성장시켜 주기를 바랐다. 미국인들의 기질을 정확히 판단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가스통 고댕은 말장난을 좋아하는 외국인답게 절차법은 잘 모르고 화장법만 잘 아는 아이들을 길러내는 학교인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그것조차도 제대로 못 가르치는 학교였다. 교장 플랫 여사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내 딸의 파란 눈이 참 예쁘다는 둥 가로 열고 파란 눈이라니 롤리타가 가로 닫고 내가 프랑스 천재와 친해서 반갑다는 둥 가로 열고 천재라니 가스통이 가로 닫고 제멋대로 짓거리더니 미스 코머런트라는 여선생에게 돌리를 인계한 후 마치 명상에 잠긴 듯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험버드씨, 우리 학교는 학생들을 책벌레로 만들거나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 유럽 각국의 수도 이름을 달달 외우게 하거나 까마득히 잊힌 전투가 벌어졌던 날짜까지 암기시키는 일 따위는 그리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은 학생들이 단체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일이죠. 그래서 4가지 D를 강조합니다. 연극, 무용, 토론, 이성교제.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귀여운 돌리도 곧 이성교제를 시작할 나이가 됐는데 그때는 데이트 방식, 데이트 상대, 데이트 방식, 데이트 의상, 데이트 지침서, 데이트 예절 등이 중요한 관심사죠. 아버님께 일이 중요하고 일과 관련된 인맥도, 일에서의 성공 여부도 중요하듯이 그리고 빙그레 웃으면서 저한테는 학생들의 행복이 중요하듯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도로시 험버드는 이미 사회생활이라는 거대한 체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는 핫도그 노점상도 있고 길모퉁이 드러그 스토어도 있고 밀크쉐이크, 콜라, 영화, 스퀘어 댄스, 물가에 담요 깔고 즐기는 파티, 심지어 여럿이 모여 머리 손질을 하는 파티까지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우리 학교에서 찬성하지 않는 활동도 덜어 있고 또 덜어는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주려고 하죠. 하지만 웬만하면
안개를 등지고 햇빛을 똑바로 바라보려고 노력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런저런 교육 방식을 채택할 때 작문보다는 의사소통에 중점을 두죠. 다시 말해서 우리도 셰익스피어 같은 작가들을 존중하긴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낡고 진부한 책 속에 파묻히기보다는 주위에 살아 숨쉬는 세계와 더불어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길 바라는 거예요. 아직은 더듬더듬 나아가는 단계지만 산부인과 의사가 종양을 더듬어 찾듯이 체계적인 방법으로 발전을 모색합니다. 험버그 박사님, 우리는 유기체나 생명체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전통적으로 여자애들에게 가르쳤던 과목 중에서도 낡아 빠진 것들은 무더기로 없어버렸어요. 옛날부터 그런 교육 방식 때문에 막상 자기들의 삶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마음가짐 등은 제대로 익히지 못했으니까요. 물론 냉소적인 사람들은 자신보다 남편을 위한 공부가 아니냐고 따질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험버슨 씨,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별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이제 막 신혼 살림을 시작한 가정주부에게는 부엌에서 냉장고를 어떤 위치에 놓아야 편리한지를 이해하는 일이 더 중요하죠. 흔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만 받으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교육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옛날에는 주로 언어 현상이었어요. 차라리 아이들한테 좋은 백과사전을 달달 외우게 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만큼 어쩌면 그 이상의 지식을 얻을 수도 있겠었겠죠. 그런데 허머 박사님, 사춘기를 앞둔 요즘 아이들한테 중세의 연대 따위는 결코 주말 데이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눈을 깜빡이면서 저 혹시 아세요? 언젠가 비어즐 여대에서 어느 정신분석 전문가가 했던 말장난이에요.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사고의 세계일 뿐만 아니라 물질의 세계이기도 하죠. 경험이 배제된 말은 무의미해요. 옛날 그리스나 오리엔트의 할렘이나 노예 이야기에 도로시 허머슨이 무슨 관심을 가지겠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교육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 학교 관계자들 중에서 지성을 갖춘 여자 2명과 대화를 나눠보니 사실은 여학생들에게 좋은 책을 많이 읽게 하고 의사소통 운운하는 말은 홍보용 문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시대에 뒤떨어진 비어즐리 여학교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현대적 색채를 적당히 가미했을 뿐이고 실제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요조숙녀를 키우는 학교라는 설명이었다. 내가 이 학교를 선택한 또 하나의 이유는 비록 독자들은 우습게 여기겠지만 나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먹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아무튼 길 건너편, 즉 우리 집 정면에 잡초가 무성한 공터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각양각색의 관목이 자라고 벽돌 한 무더기와 널빤지 몇 장이 나뒹굴고 가을철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초라한 담자색이나 노란색 꽃들이 여기저기 물거품처럼 피어 있었다. 이 공터 너머에는 우리 집이 있는 세이어 스트리트와 나란히 뻗은 등굣길의 한 구간이 막 가물거리고 이 길 건너면 바로 학교 운동장이었다. 이렇게 돌리의 일상과 나의 일상이 서로 마주보는 전반적인 배치 덕분에 심리적으로도 안도감을 느낄 수 있음은 물론이고 통계학적으로 볼 때 쉬는 시간마다 돌리 주변에 모여노는 소녀들 속에도 틀림없이 님펫이 일정 비율로 존재할 테니 내 서재 겸 침실에서 성능 좋은 쌍안경으로 그들을 찾아보는 즐거움도 꽤 쏠쏠하겠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나를 사로잡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개학 첫날부터 일꾼들이 몰려와서 공터 안쪽에 울타리를 세우더니 무슨 심술인지 순식간에 황갈색 나무뼈대를 뚝딱뚝딱 쌓아 올려 매력적인 전망을 완전히 차단해버렸다. 이 어처구니 없는 건설 인부들은 그 구조물이 내 계획을 송두리째 무산시킬 만한 높이에 도달하자 공사를 중단하고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이 한적하고 학구적인 소도시에서 녹색과 황갈색과 황금색으로 물든 주택가를 지나가는 세이어 스트리트를 따라 걷다 보면 여기저기서 상냥하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나는 그런 사람들과 늘 정확한 온도로 관계를 유지한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결코 무례하게 굴지 않으면서도 언제나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서쪽에 사는 이웃은 사업가 혹은 대학 교수 혹은 둘 다인 듯했다. 그는 정원에서
때늦게 핀 꽃을 깎으면서 혹은 차에 물을 주면서, 날씨가 더 추워진 뒤에는 진입로를 녹이면서 가로 열고 동사를 모두 틀리게 썼지만 상관없다 가로 닫고 이따금 나에게 말을 걸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상투적인 긍정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단순히 침묵을 메우려는 의문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도록 짤막하고 애매하게 하고 대답하여 친한 사이로 발전할 소지를 없애버렸다. 숲이 우거진 건너편 공터 양옆에도 집이 하나 있었다. 한 집은 늘 문이 잠겨 있었고 다른 집에는 영어 교사 둘이 함께 살았는데 미스 레스터는 머리가 짧고 성격도 시원시원했으며 미스 페이비어는 조금 시들긴 했지만 꽤 여성스러웠다. 두 사람이 길에서 나를 만났을 때 던지는 말은 늘 간단했고 그들의 배려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화제도 내 딸이 참 어리고 예쁘다는 말 아니면 가스통 고댕이, 순박해서 좋다는 말이 전부였다. 위험하기로 따진다면 후각이 예민한 동쪽 이웃이 단연 으뜸이었는데 고인이 된 오빠가 대학 건물과 부지를 돌보는 관리인이었다고 한다. 어느 날 내가 거실 창가에 서서 돌리가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릴 때 그 여자가 나의 연인을 불러 세웠던 일이 생각난다. 이 밉살스러운 노처녀는 싹싹하고 호의적인 가면 속에 병적인 호기심을 감춘 채 가느다란 우산에 기대어 서 있었고 가로 열고 방금 진눈깨비가 그치면서 차고 축축한 해가 얼굴을 내밀었기 때문이다. 가로 닫고 한편 돌리는 짤쌀한 날씨에도 아랑곳 없이 갈색 외투를 열어젖히고 책 몇 권을 가지런히 겹쳐 배에 대고 있었는데 투박한 장화 위로 드러난 무릎이 발그레하고 들창코가 귀여운 얼굴에는 겁먹은 듯 수줍은 미소가 언뜻 스쳐갔다. 그날 그곳에 서서 동쪽집 노처녀의 질문에 대답하던 돌리의 모습은 창백한 겨울 햇빛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독일 어느 시골의 촌뜨기 소녀처럼 평범해 보일 정도였다. 그런데 엄마는 어디 계시니? 그럼 가엾은 아빠는 어떤 일을 하시지? 여기 오기 전에는 어디 살았는데? 또 어떤 날은 이 밉상이 나를 보고 반갑다는 듯이 코맹맹이 소리를 내면서 말을 걸기에 얼렁뚱땅 피해버렸다. 며칠 후 테두리가 파란 봉투에 담긴 그녀의 편지가 날아들었다. 독각구를 절묘하게 배합한 이 편지는 일요일에 자기 집으로 놀러오라고 돌리를 초대하는 내용이었는데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사주신 예쁜 책이 많으니까 밤늦게까지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시간을 보내느니 편안한 의자에 푹 파묻혀 독서를 즐겨보라고 권했다. 나로서는 홀리건 부인도 조심할 필요가 있었다. 그녀는 우리 집에 살던 사람이 진공청소기와 함께 물려준 파출부 겸 요리사였다. 학교에서 급식을 먹으니 돌리 점심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아침은 내가 푸짐하게 차려주고 저녁은 홀리건 부인이 퇴근하기 전에 만들어 놓은 음식을 데워 먹었다. 부인은 친절하고 순박할 뿐만 아니라 고맙게도 눈까지 어두워서 자잘한 것들은 잘 보지 못했고 나도 침대를 정돈하는 일만큼은 달인의 경지에 이른 터였다. 그러나 어딘가에 결정적인 얼룩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한시도 떨쳐버릴 수 없었고 비록 드문 일이지만 홀리건 부인과 로가 한 지붕 밑에서 만나 부엌에서 다정하게 수다를 떨다가 혹시라도 순진한 로가 부인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하여 쓸데없는 말을 꺼내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웠다. 마치 유리로 만든 집에 불을 환하게 밝혀놓고 사는 듯한 기분이 들 때가 많았다. 금방이라도 누군가의 누렇게 뜬 얼굴이 깜빡 잊고 커튼을 치지 않은 창문 너머로 집안을 들여다보다가 산전수전 다 겪은 관음증 환자라도 기꺼이 거액을 낼 만큼 기막힌 장면을 공짜로 구경하면서 못마땅한 표정을 지을 것만 같았다. 가스통 고댕에 대해 한마디. 내가 그를 즐겨 만난 적어도 별 부담 없이 주된 이유는 그의 넉넉한 체구가 내 비밀에 마법을 걸어 확실한 안전을 보장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가 내 비밀을 알았던 것은 아니다. 특별히 비밀을 털어놓을 만한 이유도 없었고 워낙 자기중심적인 데다 관찰력도 부족해서 무언가를 의심하거나 알아차리거나 하지 못했으므로 나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지는 일도 없고 내 쪽에서 솔직하게 대답할 일도 없었다. 그는 비어질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 좋게 말해주고 훌륭한 전력 노릇을 해주었다. 만약 내 취향이나 롤리타의 처지를 알았더라도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을 테고 다만 내가 자신을 대면대면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게 대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정도로 넘어갔을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사고력도 신통찮고 기억력도 형편없는 친구였지만 비어즐리 시민들보다 내가 그를 더 잘한다는 사실쯤은 충분히 알았을 테니 말이다. 그는 기운 없고 핏기 없고 시무룩한 노총각이었는데 몸 위로 갈수록 점점 가늘어져 어깨는 좁고 축 늘어졌으며 머리통은 서양배처럼 원뿔형으로 생긴 데다 번들거리는 검은 머리를 한쪽으로 빗어넘기고 반대쪽에는 찰싹 달라붙은 몇 가닥만 남겨두었다. 그러나 하반신은 거대했고 엄청나게 뚱뚱한 다리를 느릿느릿 움직이면서 마치 살금살금 걷는 코끼리처럼 독특한 걸음걸이로 돌아다녔다. 그는 언제나 검은 옷만 입었고 넥타이까지 검은색이었다. 목욕은 좀처럼 하지 않았다. 영어 말투도 우스꽝스러웠다. 그런데도 다들 굉장히 귀여워하고 매력적인 괴짜로 여겼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떠받들다시피 했다. 그는 근방에 사는 어린 소녀들의 이름을 다 알았고 가로 열고 우리 집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로 닫고 그 애들에게 자기 집 앞길을 청소하게 하거나 뒤뜰에 쌓인 낙엽을 태우게 하거나 헛간에서 장작을 가져오게 하거나 심지어 간단한 집안일까지 시킨 후 지하실로 데려가서 진짜 술을 넣은 고급 초콜릿을 답내려 주었다. 지하실은 오리엔트풍으로 꾸민 은밀한 공간이었는데 곰팡이 핀 벽을 카펫으로 장식한 후 흥미로운 단검이나 권총 따위를 주렁주렁 걸어놓았다. 2층에는 화실을 만들었는데 이 사기꾼 같은 친구가 그림도 좀 그렸기 때문이다. 비스듬한 벽에는 사실은 다락방에 지나지 않으니까 생각에 잠긴 앙드레지드, 차이콥스키, 노먼 더글라스, 유명한 영국 글쟁이 2명, 니진스키, 허벅지와 무화과 잎에 눈이 확 뜬다. 헤럴드 디, 더블레임, 중서부 어느 대학의 교수이자 감상적인 좌파 지식인이다. 마르셀 프루스트 등의 대형 사진을 줄줄이 걸어두었다. 벽면이 기울어진 탓에 이 가엾은 사람들은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한 동네에 사는 째기니 디기니 하는 아이들을 찍은 스냅 사진 앨범도 있었는데 내가 이리저리 뒤적거리다가 별뜻 없이 한마디 하면 가스통은 추억에 젖은 듯 두툼한 입술을 삐죽거리며 중얼거렸다. 그래, 귀여운 아이들이지. 그의 갈색 눈은 감상적이거나 예술적인 이런저런 잡동사니와 본인이 그린 진부한 그림들, 흔해 빠진 야성적인 눈매, 조각난 기타, 푸르스름한 젖꼭지, 현대적인 기하학 도형 등을 둘러보다가 색칠한 나무 그릇이나 나뭇결에 살아 꽃병 따위를 막연히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저 배 하나 먹어보게. 앞집에 사는 친절한 부인이 줬는데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 혹은 조금 전에 타유로워 부인이 달리아를 갖다 줬는데 예쁘긴 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꽃이야. 가로 열고 우울하고 쓸쓸하고 한없이 염세적인 목소리다. 가로 닫고 우리는 일주일에 2-3번쯤 채수를 두었는데 내가 그의 집보다 우리 집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통통한 손을 무릎에 얹고 마치 시체라도 보듯 체스판을 노려보는 그의 모습은 꼭 낡아 빠진 신상 같았다. 그는 숨을 쌕쌕 몰아쉬며 10분쯤 고민하다가 결국 자충수를 두곤 했다. 때로는 더 오래 생각하다가 턱살을 부르르 떨면서 늙은 개처럼 천천히 으르렁거렸다. 장군 받으시게. 그러나 장군은 오히려 그쪽이 받아야 한다고 일러주면 세목골 눈썹을 축혀 올리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가 냉기가 도는 서재에 앉아있을 때 나는 이따금 아래층 거실에서 로가 맨발로 무용 연습을 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가스통은 이미 외부를 향한 감각이 사뭇 둔해진 상태였으므로 맨발이 두드리는 리듬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나 둘 하나 둘 곧게 뻗은 오른쪽 다리에 체중을 싣고 왼쪽 다리를 옆으로 들어올리면서 하나 둘 이윽고 뛰어오르기 시작한다. 팔짝 뛰어 가장 높은 곳에 이르렀을 때 두 다리를 벌려 한쪽 다리는 구부리고 반대쪽 다리는 길게 뻗은 채 허공을 날다가 발끝으로 착지. 창백하고 오만하고 침울한 내 체스 상대는 그제야 비로소 머리나 뺨을 문지르는데 멀리서 쿵 울리는 소리를 듣고 나의 무시무시한 퀸이 강력한 일격을 가하는 소리로 착각하는 듯했다. 우리가 체스판을 사이에 두고 심사숙고할 때 이따금 롤라가 어슬렁어슬렁 들어오기도 했다. 그때마다 가스통의 모습이 꽤나 볼만했다.
단 한 번도 그녀를 쳐다보는 법 없이 코끼리 같은 눈으로 자기의 말들을 뚫어져라 계속 늘어보면서 정중하게 일어나 로라와 악수를 나눈 후 그 나긋나긋한 손을 놓아주고는 다시 슬그머니 의자에 앉아 매번 내가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지곤 했다. 크리스마스 즈음의 어느 날, 한 보름 만에 다시 만났을 때 그가 물었다. 자네 딸내미들도 모두 잘 있지? 이 세상에 하나뿐인 롤리타를 여러 명으로 오해한 것이 분명하다. 아마도 그 애가 나타날 때마다 그가 우울하게 내리깐 눈으로 어렴풋이 보았던 의상의 종류를 기준으로 청바지, 스커트 반바지, 누비옷, 내 딸의 수를 헤아렸으리라. 이 가엾은 친구에 대해서는 길게 말하고 싶지 않다. 가로 열고 딱하게도 그는 1년 후 유럽으로 건너가는 배 안에서 추문에 휘말려 영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도 하필이면 나폴리에서 가로 닫고 그가 비어질리에 살았다는 사실이 내 사건에 기묘하게 얽히지만 않았어도 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 자신을 변호하려면 그가 꼭 필요하다. 재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가 평범한 교육자이며 보잘것없는 학자이며 무뚝뚝하고 쌀쌀맞고 뚱뚱한 성도착자인 그가 미국인들의 생활 방식을 몹시 경멸하고 영어 실력도 형편없는 그가 깐깐하기 그지없는 뉴잉글랜드에서 어른들에게는 칭찬을 받고 아이들에게는 애무를 받으며 살았거늘 그렇게 만인을 감쪽같이 속이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냈거늘 나는 어째서 요 모양 요 꼴인가. 자, 일단 여기까지 롤리타. 지금까지 뭔가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